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 폭우라 시야도 잘 안 보이는데 아들 정석이 제 짐을 현관 앞에 내놓더군요. 내 아들 공부 망치려고 이러시는 거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애한테 용돈을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엇나가면 책임지실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며느리 서영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석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서영란이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힘들어요? 민우가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정석이가 이제 제 짐을 들어 밖으로 나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군요. 30년 모은 얼마 안 되는 통장이랑 옷가지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당신 엄마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민우 전교 1등 하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안에서 서영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석이가 뒤에서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김경비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1시간을 넘게 걸었을까요? 길가 전봇대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너 어디야? 오랜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순자야, 이 시간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쫓겨났어.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손주한테 용돈 줬다고 쫓아내다니. 순자가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다 내 잘못이지. 민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 잘못이 아니야.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든데. 김순자의 도움으로 동네 반지하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와 통장뿐이었지만 순자는 이불부터 생필품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김치 맛집이 있는데 거기 이모님이 일손을 구하신다더라. 민숙이 김치 담그는 솜씨가 예전부터 소문난 거 내가 알잖아. 한번 가볼래?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와 시끌벅적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개 중에는 아들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도 보였는데 민우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최신의 김치 가게는 시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최 씨는 60은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반색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나랑 동갑이시네. 여기서 30년째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이 잘 안 따라주네요. 박민숙 씨가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처음에는 배추 절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밤새 절여둔 배추를 씻어내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 씨가 양념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운 최 씨의 비법에 제가 알고 있던 방법을 더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속이 더 단단하고 맛있다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 씨는 월급을 올려주었고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맡겨줬습니다. 박 씨, 당신 김치는 뭔가 특별해.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맛이 나. 최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특별한 맛은 아마도 민우 생각하면서
담근 정성이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 얼굴은 보기 싫어도 손주 얼굴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날은 민우가 좋아하던 총각김치를 담그다가 눈물이 툭 떨어졌는데 최 씨가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날 퇴근길에 최 씨가 총각김치 한 포기를 싸줬습니다. 박 씨,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시간이 약이야. 나도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최 씨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최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고 김치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맞은편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상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다 시장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월세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이제 어쩌죠? 상인의 모임에서 다들 한숨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최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은 현실이 되어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오늘도 물건 반이 남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김치를 사러 오는 겁니다. 박민숙 씨가 담그시는 김치 맞죠? 너무 맛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손님들까지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 김치가 진짜 우리 김치 맛이에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씨, 이제 당신 월급을 올려줘야겠어. 덕분에 장사가 잘 되니 말이야. 마트 때문에 걱정하던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박신혜만 보면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걸 해봐야겠어요. 채소가게 할머니는 산지 직송 채소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생선가게는 매일 아침 바다에서 올라온 생선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민숙 씨의 김치를 우리 마트에서 팔면 어떨까요? 납품 물량은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민 끝에 마트 납품 대신 시장 안에 제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최 씨가 먼저 웃더군요. 그럴 때가 됐지. 나도 박 씨가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소문이 퍼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빈 가게를 소개해 주셨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장사 경험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떡집 주인은 오픈날 떡을 내주겠다고 하고 과일가게 주인은 인테리어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다들 왜 이러세요? 제가 묻자 채소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숙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잖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들 정석이랑 며느리가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손님이 잠잠해질 때쯤 교복을 입은 민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야, 너 학교는? 학교 도망쳤어요.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가 자꾸만 학원 더 다니래요. 영어학원 말고 수학학원도 다니래요. 전 너무 힘들어요. 손주의 마른 어깨가 흐느낄 때마다 들썩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숨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답답해요. 민우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주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택시비 줄 테니 얼른 학교로 돌아가렴. 할머니,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겠다. 눈물을 머금은 채 민우를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영란이 운영하는 카페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전통시장에서 산 건데. 맞아요. 요새 SNS에서도 핫하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던데. 네. 아니, 원래 시어머니를 쫓아낸 게 카페 사장님이라던데요. 손님들의 대화가 서영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님이 이제는 대박났다면서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서영란은 커피를 내리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제 단골이었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정석에게서 첫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이번에도 끊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꽃바구니가 왔습니다.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생일날에는 정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 씨, 아들이 찾아오는데 왜 그러세요? 맞아요.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때마다 되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주 녀석이 힘들어서 용돈 좀 줬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 용서해야 하나요? 비 오는 날 쫓아낸 게 누구인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날의 아픔을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민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비 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침묵하던 정석의 모습, 고성을 지르던 서영란의 모습,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음습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시장 천막 사이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고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한산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김치가 더 잘 팔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님도 뜸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손님들 입맛에 맞춰간도 잘 맞추게 되었다고. 장아찌도 김치도 이제는 제 이름값을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새벽부터 절여둔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서영란의 친정 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김치통을 정리하고 오늘 담글 장아찌 재료들을 다듬었습니다. 사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더군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서영란이 결혼할 때만 해도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내 딸이 잘못했어요. 내가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딸을 대신해 사과하러 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는 갔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영란의 어머니는 결국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빗물이 고여 축축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차마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아니면 나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의 눈물도 누구의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영란의 어머니도 결국 딸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구나. 그날 아들 정석이 침묵으로 저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분도 결국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덮으려 하는 거겠지요. 비는 계속 내렸고 가게 안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용서도 필요 없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 분식집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분식집 이모님이 김치를 사러 오셨다가 한숨부터 내쉬시더군요. 시장 사람들은 이미 제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 시장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날 들려온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서영란이 그동안 이웃들에게 퍼뜨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단골 손님이 와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시어머님 치매라고 소문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실 수가 없었다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였다고요. 그동안 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시장 안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부터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김치를 담그고 장사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숙 씨가 어떻게 치매 환자일 수 있어? 특히 채소가게 할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평소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동생분이 실제로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셨나 봅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다니. 생선가게 아저씨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영란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동안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밤마다 배회를 해서 경비실에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다고요. 심지어 민우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우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민우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를 더 열심히 담갔습니다.
장아찌는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앞 김밥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민숙 씨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치매예요? 우리 애들이 박민숙 씨 김치 들어간 김밥만 찾는다니까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서영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단지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 교육열 높은 엄마로 알려졌던 서영란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사느라 학원비를 유용했다는 이야기, 동창회에 가서는 민우가 영재라며 자랑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제가 치매라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서영란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몰려와 항의를 했다나 봅니다. 자신들도 속았다며 민우처럼 자기 아이들도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며 그 사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분식집 이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애 교육한다고 으스대더니 결국 본인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가면이 벗겨지자 서영란의 민낯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범적인 엄마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허영심 많은 며느리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며느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민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우는 얼마나 힘들까?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듣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학교 가방을 맨 채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민우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참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결국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할머니 욕하고 엄마 욕해서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식도 먹기 싫고 교실에 있는 것도 싫어요. 가방에서 구겨진 알림장을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민우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민우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아픔이었을 텐데 그저 김치 담그던 손을 닦고 민우 앞에 물 한 잔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석이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온 것은 김장철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절이고 다듬은 배추향으로 가득했고 이맘때면 늘 그렇듯 제 가게 앞에도 김장 김치를 사러 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구해주신 실습생 아가씨와 함께 밀린 주문을 해치우고 있는데 정석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석 같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며칠은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얼굴이 지저분했습니다. 손님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애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무심했나 봐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데 날 내쫓을 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니? 민우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네 아내 편만 들었니? 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전 더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 아내가 날 치매라고 소문낸 것도 알고 있니? 민우 학원비로 명품백을 샀다는 것도? 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를 맞으며 걸었던 길을 네가 알기나 하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정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박민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선가게 아저씨도 나와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하면 다 없던 일이 되는 줄 아나? 정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우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그 순간 김치 담그던 실습생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민우 학교 앞 분식집에서 봤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네 인생이고 네 선택이야.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더는 너희와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삶을 찾았으니까. 김치통을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우, 그 애가 힘들어하지 않게만 해다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아들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렴. 정석은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구나. 시장 사람들은 그날 저녁 제게 소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서영란이 카페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채무자들을 피해 야밤에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박민숙 씨, 큰일 났어요. 분식집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영란이가 카페 보증금이랑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 가지고 잠적했대요. 채권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서영란은 그동안 민우 학원비라며 이웃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사느라 카드빚도 수천만 원이 넘게 쌓였답니다. 저기 봐요, 저 사람들. 채소가게 할머니가 시장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서영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대출 받을 때 썼다는 가짜 재직 증명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애 교육비라며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학원 원장이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믿었지? 피해자들의 한숨소리가 시장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정석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례금까지 받아가며 민우 영재교육 상담을 해준다던 사람도 사기였대요. 그 사람이랑 짜고 학부모들 돈을 뜯어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드 값만 6천만 원이에요. 민우 학원비랑 과외비는 다 어디에 썼는지 애를 볼모로 이웃들 돈까지 뜯어낸 거였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정석의 등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정석 씨, 당신도 공범이지? 피해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은 무슨?
당신 아내는 도망가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정석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학교 가방을 맨 채 시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갔대요. 아빠는 경찰서에 있고. 그제서야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있잖니?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민우를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분식집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뭐라도 먹자. 채소가게 할머니가 민우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왔습니다. 정석은 서영란의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저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민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도 영어도 다 그만뒀어요. 아빠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래요. 민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민우가 인기 손님이 됐습니다. 떡집 아저씨는 간식으로 떡을 주고 분식집 이모는 라면을 끓여주고 과일 가게 아줌마는 제철 과일을 챙겨주었습니다. 민우야, 숙제는 다 했니? 채소 가게 할머니가 물으면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은 정석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더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민우를 데리러 오면서 김치 한 통씩을 사갔습니다. 아들이랑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요. 서투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시장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은 사라진다고 하네요. 박민숙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채소 가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가로 자리 잡았어요. 시장 근처에요. 제 대답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네. 우리 민우가 학교 다니면서도 들를 수 있겠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석이 민우와 함께 와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사해요. 어머니, 가게 근처로요. 더는 용서를 구하지도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우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할머니 가게에서 숙제하고 싶대요. 민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잘해요. 전교 5등 했어요. 예전처럼 1등은 아니었지만 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 가게로 짐을 옮기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거센 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박민숙 씨,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에요. 채소 가게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새 상가에는 시장에서 함께했던 상인들이 절반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제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시고 분식집 이모는 맞은편에 새로 자리를 잡으셨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우가 학교 끝나고 달려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민우가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시험 성적표요.
민우가 내미는 성적표에는 전교 3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공부해요. 의사가 될 거예요. 정석도 달라졌습니다. 서영란의 빚을 절반 정도 갚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주말마다 민우와 함께 산에 가고 자전거도 탄다고 합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때의 기억이 스칩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던 그 길,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은 조금씩 옅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채소 가게 할머니가 퇴근길에 들르십니다. 손에는 늘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계시죠. 박민숙 씨,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오늘따라 비가 쓸쓸해 보여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저도 콜라 마실래요? 민우가 숙제하다 말고 재빨리 끼어듭니다. 책상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네요.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된 모양입니다. 그때쯤 정석이 민우를 데리러 옵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르는 거죠. 양복 차림이 제법 피곤해 보이지만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어색한 인사만 나눕니다. 더 이상의 사과도 용서를 비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목인사만 하고 민우의 가방을 받아들 뿐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모두에게 편한 거리일 테니까요. 더는 미움도 원망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나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김치 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절이는 배추 냄새, 버무리는 양념 냄새, 익어가는 김치 냄새.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웃고 민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때로는 채소가게 할머니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때로는 민우의 숙제를 도와주며, 또 때로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지나간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날의 비는 결국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었나 봅니다. 쓰라린 이별의 비가 되어 내렸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가 되었던 거죠. 빗방울은 창밖을 타고 흐르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김치 익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더 큰 행복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강연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절도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부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어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영택인데 지금은 48살이 되었네요. 영택이를 키우는 게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아들 하나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영택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절엔 아들이 크면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에 영택이 부부는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답니다. 손주를 안아보니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손주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는 일을 했어요. 피곤했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손주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제가 손주에게 옛날 방식으로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며느리가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잘못 보였나 봐요. 또 손주를 업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기띠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화를 내도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양보했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쑥쑥 자라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영택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만큼 컸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다고 믿었어요. 영택이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영택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들떠 보였어요. 어머니, 제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에 지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택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3억만 있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3억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태가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물었죠. 영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자세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특별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했죠. 시장 조사도 했고 파트너도 구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3억을 한 번에 내놓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니 결심이 섰어요. 알았다, 영태가. 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라고 말했죠. 영태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은행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3억이 준비되었어요. 영택이에게 연락했더니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돈을 건네면서 저는 말했어요. 영태가 이 돈으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영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건네고 나서 저는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돈이 정말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영택이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택이의 사업은 처음엔 힘들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영택이가 흥분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 드디어 대박이 났어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거든요. 영택이의 온라인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대요.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영택이가 비싼 선물을 사왔을 때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가족들의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새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죠. 손주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영택이와 며느리는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어머니, 친구들과의 모임이에요. 손주와 놀아주려고 해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해요. 라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집에 남겨졌죠. 어머니 멀미하시잖아요. 편하게 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영택이와 며느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저를 돌아보는 일이 줄어들었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라는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해 보니 제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라며 영택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난 집에 가서 쉴게. 라고 말했죠.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내가 뭐라도 말하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서러워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대했죠. 그들이 걱정할까봐 내 마음을 숨겼어요. 여러분, 가족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정말 아픈 일이랍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곧 119 구급대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래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택이가 병실에 와서 울면서 어머니 제발 괜찮아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죠. 그때는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오던 영택이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어머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손주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나는 왜 저렇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었죠.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매일 아침 물어봐 주시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결국 남이었죠. 밤이 되면 모두가 가고 저 혼자 남겨질 때면 눈물이 났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태가, 너희는 잘 지내니? 내가 보고 싶지는 않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병실의 정막만이 저를 감쌌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집에 가면 과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영택이가 왔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영택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영태가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영택이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집에 대해 의논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말해보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곧 닥쳐올 거라는 것을요. 퇴원 날이 되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과 그동안 정이 들어서 떠나기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영택이가 병원에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라고 말하는데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영택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차가 낯선 곳에 멈췄어요. 영태가 여기가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영태기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태기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영태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니의 새 집이에요. 원룸인데 혼자 지내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태가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영태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집사람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손주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이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도 난 너희 어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목매인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영태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영태기는 작은 원룸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게 모두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낯선 원룸, 좁은 공간, 그리고 깊은 고독. 이것이 제가 맞이한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죠. 가끔 전화가 올까 싶어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마음먹었죠. 천천히 원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태기가 약속대로 용돈을 보내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더라고요. 한마디 안부도 없이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죠.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가끔 길을 가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에 눈물이 나올 때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죠.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죠. 좁은 공간, 낯선 환경, 그리고 깊은 고독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곤 했어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더라고요.
영택이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거든요. 영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태가 엄마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영택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발 자주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잘라 먹기 시작했죠. 식사도 하루에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쓰러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영양실조래요.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밥을 나눠주시고 아랫집 아저씨가 약을 사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는 길에 옛 친구 미영 씨를 만났어요. 어머나, 연자야, 여기서 뭐하니?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았어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니?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연자야. 너무 속상하다라. 그렇게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털어놓았죠.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연자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영이가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가끔 반찬도 만들어 오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힘들고 외롭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영이의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제안을 했어요. 연자야, 우리 노인복지센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서요.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노인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어르신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상담이 끝나고 용기를 내어 변호사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영택이와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당당히 살아야 해. 용기를 내어 영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택아, 엄마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영택이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며칠 뒤 카페에서 영택이를 만났어요. 영택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영택아, 엄마가 그동안 재산을 너한테 다 줬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영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택아, 엄마도 살아야 해.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영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돈 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집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 영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영택아, 그래도 난 네 어미야. 이렇게 살 순 없어. 영택이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첫 대면은 실패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택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영택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영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영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송해하는 목소리였죠. 어제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어머니 일로.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영택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영택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그래, 영택아. 고마워. 목이 메어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영택이가 제가 있는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영택이의 얼굴이 많이 헬쑥해 보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원룸을 보고 영택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좁은 공간, 허름한 가구들.
영택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내신 줄 몰랐어요. 영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택이도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빚도 많이 졌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이렇게 대할 이유는 되지 못했죠. 영택아, 엄마도 너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내칠 순 없잖니. 제 말에 영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긴 대화 끝에 영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꼭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택이도 울고 있었어요. 모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의 아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그렇게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며느리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했죠. 며느리는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여보,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자니 저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영택이가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손주와의 관계 회복은 더 쉬웠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반갑게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영택이와의 화해 이후 제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영택이가 저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예전 집처럼 크진 않지만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죠. 어머니 예전 집은 이미 팔아서 돌려드릴 순 없지만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잘못한 만큼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영택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가슴이 설렜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집이야.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어. 비록 예전 집은 아니지만 이제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영택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영택이가 좋아하는 등산도 갔죠.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손주와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가족 식사 자리가 늘어났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비록 예전의 재산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